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저는 노은지입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오늘도 뉴스 카운트다운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소식만 살짝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오늘로 꼭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우고 선거 채비에 나섰는데요. 그 속사정은 시끄럽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좋은 댓글 보내주시면 제가 생방송 중에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오늘도 뉴스 톱10이 준비한 10가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10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경찰 조사를 마친 박나래 씨의 근황이 추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박나래 씨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조사관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요. 사실대로 질문에 다 답했습니다. 그건 조사를 통해서 차후에 또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에서 성실히 또 임했고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아마 바로 잡을 예정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의 불편한 사안들로 다시 한번 심력 끼쳐드린 점 사죄드립니다. 공방 벌이고 있는 전 매니저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법 약물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박나래 씨 모습부터 보고 오셨고요. 측근들을 통해서 박나래 씨의 근황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건강 상태가 당연히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안진용 기자님도 좀 취재를 하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박나래 씨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렇게 소환 조사한 모습을 보면은요, 앞서 본인의 해명 영상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비장한 모습이었는데 다소 담담해 보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가 한 움큼 빠지는 그런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막걸리 제조학원에 다니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죠. 예. 주변에서 계속 집에만 있지 말고 외부 활동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제안이 있어서 해왔는데 하필 그 모습이 한 언론 매체에 포착이 되면서 또다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막걸리 제조학원이나 한식 학원 같은 경우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전혀 외부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직접적인 그런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대중적으로 그의 모습이 비춰졌을 때 여러 모습으로 또 곡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은 경찰 조사에 충실하면서 최대한 바깥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막걸리 학원도 수강을 취소한 걸로 지금 전해지던데 그 내용이 맞는 건가요? 네, 그것도 제가 오늘 박나래 씨 측에 직접 확인을 했는데 네. 그 보도 이후에 실제로 내부적으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박나래 씨가 최대한 일상을 유지하면서 건강 상태를 돌보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런 모습이 외부적으로 표출이 돼서 보도가 나오면은 또다시 박나래 씨가 심리적으로 더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외부 활동은 최대한 삼가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예. 박나래 씨가 조사를 받은 날이요. 함께 또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주사이모 의혹과 관련해서 강남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날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이건 이도노 변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의사인 줄 알고 내가 시술을 받은 거다라고 하는데 주사이모 측은 의사가 아닌 걸 박나래 씨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법을 알고 방조했냐 이 부분이 이제 처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극심하게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도 의료 행위가 있었던 장소 그리고 결제 방법 그리고 두 분이 만나게 된 경위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상식적으로는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수사 기간인 한 2~3시간 정도보다는 길게 한 8시간 조사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예, 워낙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구자룡 변호사님, 이게 서로 계속 반대되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확인하려면 대질 조사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시나요? 사실 대질 조사를 통해서 물어보면 가장 간명한데 아마 박나래 씨 쪽에서 거부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질 조사라는 게 법적으로는
피의자들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지만 수사 실무상으로는 양쪽 동의가 있을 때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주사 이모는 지금 의사 아닌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의료법 위반이 성립한다. 그리고 박나래 씨도 알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나눠 가진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신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주사 임원은 왜 인정하는가? 왜냐하면 의사가 아닌데 의사인 것처럼 속였다라는 구도가 되면 자기한테 사기죄가 하나 더 추가되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증거에 의해서 밝혀질 부분은 인정한다. 나는 의료법 위반 맞다. 그러니까 박나래 씨를 내가 의사라고 속인 거는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건데 박나래 씨가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의사인 줄 알았다라는 주장을 지금도 유지는 해요.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뭐 병원 대표라는 뭐 소개를 받았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네. 처음에 소개받았을 때의 국면에 대한 설명은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의료행위는 계속 됐잖아요. 근데 과연 계속 몰랐겠는가? 왜냐면은 병원의 매출이 얼마인데 그걸 접고 해외 출장까지 따라와가지고 링걸 놔주고 이렇겠는가? 예. 그러니까 또 매니저하고 주고받은 톡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티스트 케어 차원에서 이런 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예약하고 진료받는 과정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잃을 게 없고 나의 범죄를 인정하는 주사 이모 입장에선 대질 조사도 오케이 그럴 텐데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자기의 고의를 부정하는 입장이면 진술을 많이 하는 게 오히려 형사 변호 입장에선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박나래 씨 쪽에서 거부해서 대질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그럴 경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대로 다른 정황과 그 카톡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규명이 될 것이고 아마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인정될 사안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처음으로 출석해서 조사받았는데 추가로 조사가 이루어질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10위였고요. 이제 9위로 넘어갑니다. 네, 우리 해군과 해병대가 참가하는 해외 훈련인데요. 코브라 골드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마침 그날에 맞춰서 이 사람의 입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가수 정동원 씨 얘기인데요. 과거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오늘은요 가슴이 떨리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럽니다. 오늘 또 저의 이 앞으로 남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 오시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떨리네요. 필승! 오! 필승 1140개입니다. 저는 기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비 해병입니다. 해병대가 뭐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남자로 태어났으면 멋있게 갔다 오고 싶어서. 해병대에 입대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하는데 정동원 씨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오늘 입대를 했습니다. 안진효 기자님, 해병대 어렵다고 소문난 부대인데 왜 이렇게 가고 싶었던 걸까요, 정동원 씨는? 일단 부모님의 좀 영향이 있는데 아버지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707 특임대를 나왔고 그리고 정동원 씨를 사실상 양육해준 할아버지 역시 힘든 군대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로서 해병대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한간에는 정동원 씨가 아무래도 이런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된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조금 더 힘든 곳에 다녀와서 이미지 쇄신 차원이지 않냐라는데 그러기에는 지난해 7월 조금 전에 봉신 영상도요. 이미 과거부터 꾸준히 자신은 해병대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다만 하나 좀 생각을 해볼 건 여러 연예인들이 요즘 해병대에 다녀오는 것으로 이미지 쇄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배우 현빈 씨가 그전까지 굉장히 부드러운 남성의 이미지였는데 해병대에 다녀온 이후에 굵직한 이미지를 추가했고요. 또 악동 뮤지션의 그 멤버 역시 악동, 이 아이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해병대에 다녀온 이후로는 조금 더 남성적인 이미지를 풍긴다는 거죠. 예. 정동원 군 같은 경우는 워낙 어릴 적부터 활동을 해왔죠. 하지만 해병대에 다녀온 다음에는요. 성인 가수로서 좀 더 발돋움하는데 기초를 다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동원 씨가 입대 전에 마지막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좀 친한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는 영탁 씨랑 이명웅 씨가 또 영상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어떤 얘기들을 형들이 해준 건가요? 네, 사실 정동원 군이 어릴 적에 이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탑6라고 해죠. 장민호, 이명웅, 이찬원, 김희재, 그리고 영탁 씨 이렇게 6명의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예. 근데 이 활동이 끝난 게 공식적으로 2021년, 5년 전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계속 이렇게 연락을 이어오고 있고요. 간간히 만남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정동원 군의 입대 전 마지막 콘서트에 이들이 온다는 얘기가 미리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영상 편지를 먼저 보내서 이미 뭉클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 형들이
직접 무대 위에 찾아온 게 공개되면서 정동원 씨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는데 워낙 어릴 적부터 정동원 군을 친 동생처럼 또 아껴왔기 때문에 예. 군대 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 모습을 축하해주면서 격려해주는 차원에서 이 탑6가 한자리에 모인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영상 편지에 이어서 직접 등장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감동을 했을까 싶은데요. 코브라 골드 훈련 얘기를 꺼냈다 보니까 그 얘기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해병과 해군이 참석하는 훈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재용 회장의 장남이죠. 이지호 씨가 파견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여러 번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성추윤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예고만 했던 그 코브라 골드 훈련이 태국에서 열리는데 이게 출항하는 장면이 해군과 해병대 영상을 통해서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훈련을 3월 초까지 좀 길게 하는 건가 봐요. 그렇죠. 이게 매년 열리긴 하는데 대규모의 병력과 이렇게 무기가 투입되는 거는 경년으로,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열립니다. 올해가 그 대규모 병력이 투입되는 그 해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한국에서도 390명의 해군의 해병대가 투입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합동 훈련입니다. 이런 기사 지금 우리 앞서 봤던 정동원 씨의 해병대 기사도 그렇고 지금 기사도 사실 코브라 골드 훈련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 이재용 씨의 장남인 이지호 씨가 또 간다는 것도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재벌가의 자제분 그리고 또 유명 가수 이런 분들이 군대 그 힘든 군대에 또 직접 자원하고 이런 네. 대규모 훈련에도 직접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좀 이런 군대가 기피하는 문화에서 이런 그 군대에 가고 이런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좀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하는 문화로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전에는 병역 기피 연예인들에 대한 소식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군 입대를 저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연예인 덕분에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의 9위로 만나봤고요. 이제 8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신곡을 발표한 가수 태진아 씨의 모습인데요. 돌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화면부터 보고 오시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당신은 나의 동반자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네, 태진아 씨의 대표곡 두 곡을 듣고 오셨는데요. 전한길 씨가 주최하는 것으로 알려진 3.1절 콘서트에서 저 노래를 부를 뻔했던 태진아 씨가 행사 취지를 듣고는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하면서 행사 출연을 취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도노 변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태진아 씨가 뭐 스케줄에 대해서만 확인을 했었는데 참가자로 명단까지 돌면서 상당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진아 씨 소속사 입장은 명백합니다. 섭외 단계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섭외 단계에서 일반 행사인지 물었고 그 태진아 씨 측 관계자에 따르면 전한길 씨 측 관계자가 일반 행사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비어져 있다라는 것만 통지를 했을 뿐인데 마치 행사에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고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법적 대응을 한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건의 법적 관계를 좀 분석해 보면 만약에 그 전한길 씨 측이 이를 속이고 기망했다면 사기 혹은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태진아 씨 측이 확정적으로 출연하는 것처럼 포스터를 만들어서 배포했다면 그런 범죄 사실들이 확정적으로 생길 수 있고요. 예. 다만 전한길 씨 측은 단순히 이제 뭐 섭외 단계에서 그러한 거짓말은 없었고 그 일정만 확인한 측 상태에서 포스터를 받아서 허락을 받아 사용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서 상대방 진술과 엇갈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양측 입장이 엄청나게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포스터 사진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콘서트 홍보물에서 원래는 이제 사회자부터 참가자들 사진이 다 들어있었는데 아예 그게 삭제된 사진으로 다시 바꿨더라고요. 네, 태진아 씨를 비롯해서 몇몇은 직접적으로 나는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른 출연자 중에서도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여기에서 얼굴을 하나하나 빠지게 되면 더욱더
더욱더 이 행사 자체가 훼손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전체를 뺏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멤버 한두 명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과연 이 음악 축제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 열리더라도 원래 생각했던 모개까지 가능할지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인데 현재 태진아 씨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고소장을 직접 접수했다는 얘기까지는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걸 행동에 옮기게 되면은요, 이 사태는 더욱더 일파만파 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아까 이도노 변호사도 설명 주셨다시피 출연이 가능한지 물었고 시간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냥 포스터에 넣어서 이게 포스터가 일파만파 확산이 되다 보니까 태진아 씨 측에서는 법적 대응까지 좀 예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구자령 변호사님, 이게 단순히 소통 오류라고 생각했으면 법적 대응 얘기까지는 안 했을 텐데 태진아 씨 측 입장에서는 뭔가 사기다, 이건 나를 속이려고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정치 행사인가를 물어봤고 명시적으로 그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면 기망의 요소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는 따져볼 부분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태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팬이 있는데 정치색을 이유로 해서 그 팬이 또 갈라지는 수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업무방해죄가 또 추가될 수 있어요. 예전에 판례가 있는데 물건 배송을 의뢰한 곳에서 이제 물건을 배송해달라 그러니까 배송하는 업체에서 특정 종교를 비난하는 전단지를 같이 포함해가지고 배송을 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다라고 했을 때 물건은 이상 없이 배송됐잖냐라고 했지만 업무방해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배송된 물건에 정치색이 더 씌워지는 것 자체가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게 태진아 씨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자기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드러내지는 거. 내가 이제 드러낸다, 난 정치색이 이렇다라고 해서 커밍아웃하는 거랑 남이 아우팅하는 거랑은 또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또 그게 또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겪고 싶지 않은 태진아 씨 입장에서는 나는 이거에 의해서 업무방해, 그러니까 아마 소속사가 그런 부분으로 고발을 또 할 걸로 보이고 명예훼손도 될 수 있고 또 광고가 확정적으로 이제 체결이 되는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태진아 씨가 출연하는 걸로 나갔잖아요. 이게 그런 허위 광고의 문제가 또 있어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도 있고 이게 사실 사안은 간단한 것 같은데 법률 쟁점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혐의가 또 얽힐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또 민사적으로 초상권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태진아 씨 입장에서 여러 개가 한꺼번에 연결되기 때문에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좌우의 문제는 아니고 어느 진영이든 간에 내가 정치색을 나 스스로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는 건 그 사람의 자유거든요. 양심의 자유는 표명을 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내가 그걸 묵비할 수 있는 자유도 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영의 문제로 해서 뭐 그거 밝히는 거 무슨 문제야라는 걸로 그렇게 가볍게 될 문제는 아니고 본인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누구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어야 되는 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전한길 씨는 여러 차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전한길 씨의 주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보수 우리 또 애국 연예인들 또 오시고 보이십니까 혹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분이 누구 있습니까? 태진아 선생님 보이고 최시원도 우리 콘서트에 오나요? 다 오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전한길 씨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주장을 또 했는데요. 출연하지 않기로 한 가수나 진행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일방적인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항의 전화가 많이 왔다더라. 이런 얘기도 좀 했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이건 사실 확인은 안 된 거고 전한길 씨의 주장일 뿐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로 전한길 씨가 저렇게 주장을 내놓는 거라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도 보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수 애국 연예인. 이미 정치적 행사 자체도 불편해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 연예인들은 보수 애국 연예인이다라고 지칭까지 하고 있으니까 예. 더욱더 좀 답답하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전한길 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됐을 경우 행사 자체가 크게 훼손될 우려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이유, 외부에서 외압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 원래는 오기로 했던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은요, 이런 정치적 행사에 참여 제안 받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오기로 하면 그거 자체로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반대로 안 간다고 해도 이것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쪽 정치색이 아니니까 안 가는구나라고. 반대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그렇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예 정치 행사라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른 스케줄이 있다거나 처음부터 아예 개입을 안 하지 본인들이 가기로 했다가 막상 가보니까 반응이 안 좋네라고 발을 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혜진아 씨가 지금 불편한 것도 그 부분입니다. 나는 가겠다고 아예 처음부터 한 적이 없는데 아까 구재령 변호사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그들은 아예 묵비권, 그거에 대해서 그 어떠한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은데 계약도 성사되지 않은 단계에서 포스터에 내가 마치 가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고 예. 이런 연예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많은 매스컴을 타다 보니까 전한길 씨 입장에서는 또한 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본인의 입장을 저렇게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한길 씨가 또 한 주장 가운데 하나는요. 김어준 씨가 주최한 콘서트였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성추윤 부대변인님, 예. 마치 민주당 쪽에서 주최를 했다면 친여 성향 유튜버가 주최했다면 갔을 거고 이게 지금 보수 유튜버의 주최는 좀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식의 주장이에요. 만약 그런 주장이었다면은 실제 고발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 전한길 씨가 하는 주장은 원래는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민주당 인사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못 나오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태진아 씨 고발은 안 했겠죠. 속았던 것이 아니라면은 전한길 씨가 입장을 얘기하면 됩니다. 아 원래 그 애국 시민들이기 때문에 원래 나오고 싶어했다. 하지만 그 항의 전화 때문에 못 나오는 거다. 이런 카톡이나 이런 것들 주고받은 게 있다. 그런 거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 고발 당한 다음에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 하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글쎄요, 김어준 씨가 뭐 주최하는 콘서트나 이런데 민주당 정치인들은 가지만 거기에 뭐 연예인들이 와서 뭐 공연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뭐 윤석열 정부 때 하려고 하다가 뭐 아니면 뭐 정치색을 드러내는 그 진보 진영을 색채를 떼어는 연예인이 못 나간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거기는 그냥 토크 콘서트, 정치인들이 나와서 정치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콘서트인데 본인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스타디움이나 이런 공연장 다 채울 수 있으면 됩니다. 본인이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로 홍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범죄자 아닙니까? 그 범죄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범죄자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못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의 그냥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전한길 씨가 끊임없이 러브콜 보내는 가수가 하나 있는데 슈퍼주니어에 소속된 최시원 씨입니다. 안진훈 기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뭐 SM 측이라든지 최시원 씨 쪽에서 입장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전한길 씨는 왜 이렇게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건가요? 일단 사실 여부를 떠나서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가 우파 연예인처럼 포장이 됐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미국의 이제 극우 정치가였죠. 찰리 커크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예. 여기에 추모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그 사람을 지지하면서 갑작스럽게 우파 연예인의 이미지가 씌워졌는데 그 후에 최시원 씨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었다. 그냥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추모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미지가 계속 왔는데 네. 그러다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 그날에 불의필망 토붕와해라는 글을 올리는데 그 내용이 의롭지 못한 것은 반드시 망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 선고가 잘못됐다는 의도를 가진 글이다라는 해석이 나온 거죠. 이거 관련해가지고 최시원 씨가 직접적으로 맞다 아니다 얘기한 적은 없지만 다만 소속사에서는 최시원 씨 관련된 지금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글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실제로 이 내용이 그렇게 해석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혹은 그런 식으로 정치적 의도를 낸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인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미 그런 이미지가 구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한길 씨는 계속적으로 이 행사에 다른 사람 몰라도 최시원 씨는 와주면 좋겠다는 이런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논란의 행사가 어쨌든 진행되긴 할 텐데 어떻게 흘러갈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8위로 만나봤고요. 이제 7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LAFC에 합류한 손흥민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개막전에서 메시와 맞붙었습니다. 경기 보느라 잠 못 이룬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결과는 손흥민 선수의 승리였습니다. We all know that he's the best player, and then he has so many influence to the football. He's obviously different level than any other player. So I'm looking into that game against LAFC, against Inter Miami, which is that everybody looking into it. So I'm looking forward to win as a team.
최고의 선수들끼리 맞붙는 개막전이라서 엄청난 관심을 끌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뛰다가 미국으로 옮긴 이후에 메시 선수와 맞붙는 게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승리였고요. 근데 관중이 7만여 명이나 몰렸다고 하는데 이도노 변호사님, 이게 구장까지 바꿔가면서 관중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결과를 낳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96년 메이저리그 사커가 개막한 이후에 역대 2위의 관중 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0만 5천 명이나 들어섰고요. 원래는 2만 명대 구장을 빌렸다가 이 흥행을 고려해서 구장을 옮기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도 축구의 신 메시와 우리 손흥민 선수가 붙는 엄청난 그런 메인 이벤트를 경기 매치니까요. 저희가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것도 영광이었고 실제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된 경기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근데 이 경기를 찾은 유명 인사가 있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유명 배우 이병헌 씨가 구장에서 손흥민 선수와 인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진욱 기자님, 꽤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이 구장을 찾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와의 친분을 넘어서 워낙 빅게임이었기 때문에 유명 인사들이 찾은 건데 저렇게 이병헌 씨와 만나는 모습은 MLS에서 직접 두 레전드의 만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계의 레전드고 또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도 널리 알려진 배우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모습이 이런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되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배우 하정우 씨라든지 류준열 씨가 현지까지 날아가서 직접 이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이 모두 전광판을 통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7만여 명이 넘게 모였는데 이 자리에는 한국인 관광객이라든지 관람객들이 상당수였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단순히 이 LAFC에서 열심히 뛰는 것 이상으로 한국의 위상, 더 나아가서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위상까지 높이고 있는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네. LA에는 워낙 많은 교민들이 살다 보니까요. 근데 포착된 사람이 두 명이네요. 2명 더 있는데요. 저는 류준열 씨만 보였는데 옆에 하정우 씨가 좀 얼굴이 비주얼이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두 배우도 함께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구정현 변호사님, 친분이 있다 보니까 경기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한 것 같은데 하정우 씨 보고 저는 좀 놀랐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하정우 배우는 이제 촬영 마치고서 이제 그 여유 시간에 간 거고 사실 친분 관계가 하정우 배우하고 손흥민 선수 사이에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류준열 씨하고 손흥민 선수 사이는 굉장한 절친이고 그렇죠. 그래서 응원하기 위해서 류준열 씨가 갔고 하정우 씨는 정말 팬심에서 경기를 보고서 응원하기 위해서 같이 갔다라고 하고 이병헌 배우 같은 경우에도 전에 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둘이 대화를 나눈 게 나 사인 받으려고 그 유니폼도 챙겼었는데 깜빡 놓고 왔다 뭐 이런 대화도 나눴다고 후일담이 좀 전해졌었거든요. 굉장히 좀 스타의 스타구나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축구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회자되는 말이 손흥민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회자되거든요. 그게 바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한 말이라서 굉장히 겸손하고 더 나아갈 바가 있다라는 말로 굉장히 회자되는 말인데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엔 스타성과 경기력 면에서 월드 클래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스타들의 스타다 이 말이 좀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7위로 만나봤고요. 이제 6위로 넘어갑니다. 네, 원래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요. 배현진 의원의 징계와 관련해 논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 이후로 보류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설명부터 듣고 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저희가 논의가 됐었고요. 사실 그 최고위 의결에 대해서 뭔가 보고나 의결이 이런 관련돼서는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례가 없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배현진 의원의 거취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우재준 최고위원 외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또한 배현진 최고위원의 징계 재심 기한이 3월 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심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최고위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달력을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진 게요. 설 연휴 시작되는 그 즈음이었죠. 금요일이었습니다. 13일 저녁에 나온 결정이었고 배현진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래 23일인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를 좀 해보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갑자기
재심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 3월 1일 이후에 논의를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글을 바로 올렸는데요. 당당하면 징계를 미룰 이유가 없다. 꼼수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원래는 23일에 논의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갑자기 재심 청구 기한 얘기를 하는데 뭐 가처분 신청까지 낸 사람이 재심 청구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이미 법원에서 26일 날 재심 이제 가처분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미 뭐 일단 재심 청구할 생각은 없는데 참 지금 오늘이 딱 지방선거 100일 남은 날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각 정당들은 이번 지방선거 전략을 어떻게 할지 또 공천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로 사실은 굉장히 바빠야 되고 또 거기에 집중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오늘까지도 제명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이 문제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논란을 빌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참 이런 모습은 처음 봐요. 정말 이 공당이 선거 100일을 앞두고 더군다나 배현진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즉 서울시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장동혁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결과가 자신의 정책 운명에 걸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주요한 서울시장 선거를 책임지고 치러야 될 서울시당 위원장을 징계를 할지 말지 그리고 또 늦춘다고 하니까 사실 참 이게 원래 빨리 징계를 하면 그다음에 당에서 파견을 합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을. 예. 그래서 그 서울시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선거 시스템으로 갖춰놔야 돼요. 근데 그것도 지금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그럼 언제 선거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참 이 국민의힘이 당명을 그렇게 바꾼다고 그랬다가 결국 또 포기하더니 이번엔 또 징계 문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정당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문종영 대변인이 도착을 하셔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당 위원장이고요. 징계를 해서 차라리 배현진 의원이 시당위원장직을 수행을 못하게 하고 대행을 보내든지 해야 준비가 될 텐데 왜 이렇게 결론도 안 내리고 논의도 미루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결론을 안 내리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제 재심 기간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액션을 3월 2일까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무리하게 징계를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미성년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초상권과 그리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 때문에 정식으로 당내 절차를 밟아서 징계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 당사자인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억울할 수 있겠죠. 예. 네, 징계를 받은 당사자로서.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공천권을 행사 못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당내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뤄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할 수는 있어도 당내에서 무리하게 네. 이렇게 진행된 어떤 사안은 아닌 것이다. 별개로 이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시당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아쉬움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 그 재선위원회 어떤 품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조금 지켜서 이제 당내 어떤 그 결정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 맞지 너무 어떤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장동혁 대표의 어떤 음모와 계략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많은 당내 지지자분들이 아마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배현진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첫 신문기일이 다음 주 목요일로 잡혔다는 소식도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다음 주가 아니군요. 이번 주 목요일로 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오늘 의총장에서는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보시면 두 사람 사이가 좀 좋아 보이는데 장동혁 대표와 배현진 의원이 악수를 나누고 얼굴에 둘 다 미소를 좀 띠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해서 약간 날선 반응들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강성필 부대변인님, 의총장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 바로 뒷줄에 배현진 의원이 앉아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보통 당 지도부들은 앞줄에 앉고 뒷자리는 꽤 자유석이잖아요. 배현진 의원이 왜 바로 뒷자리를 골랐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배현진 의원이 혹여라도 본인에게 어떤 발언권이 주어지면 좀 앞에서 뒤를 향해서 많은 의원들을 향해서 좀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 근처에 있는 것이 또 무언의 압박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 뉴스탑텐에서도 다루고 있잖아요. 그걸 노리셨나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배현진 의원이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좀 친한 게 한 10명 모두 혼자서 할 수 있는 걸크러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에게
본인 나름대로의 조금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의 압박을 위한 자리 선정이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에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한 3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 대표의 전륜 거부와 관련해서 격론이 오갈 거라는 예상과 달리 흐지부지 결론이 났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진행 방식을 문제 삼기도 했는데요. 무엇 때문인지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전 당원들한테 물어보자. 우리가 윤어게인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없는지 당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너무 시간 끌기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김빼기 작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 지도부가 제발 이런 꼼수 좀 안 뒀으면 좋겠다. 어제 당면 개정 논의 안 하기로 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당면 개정 논의 절반? 지금 1시간 넘게 대구경북 통합 논의만 하고 있는데 아니요. 아예 그 발언들 못하게 좀 주제가 다르다고 원내지도부가 다 막으시네요. 의총에서의 핵심 안건이 당면 개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던 거 어제 최고위에서는 잠정 결론이 났었는데 그 논의를 했고 또 대구 경북 통합 문제를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성추인 부대변인님, 예. 일단은 의총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현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장 대표의 어떤 지난주 기자회견 얘기는 좀 못한 모양이에요. 의도적으로 미룬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당면 개정 안 하기로 했는데 안 하기로 한 당면 개정 논의를 1시간 가까이나 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당면 개정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저희 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국민들도 참 공감하기 어려웠던 게 지금 문제가 당명이 아니잖아요. 당명이 뭔 문제입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명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겁니까? 이건 마치 심장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성형 수술을 하려고 했던 거나 다름없다. 근데 그 수술조차 안 하기로 하고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럼 심장 수술을 어떻게 할지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하고 성형 수술을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핵심적 논의를 비껴가기 위해서 좀 피하기 위해서 뒤로 미룬 것이다. 아까 배현진 의원이 얘기했지만 앞서 다른 걸 얘기하려고 하니까 원내 지도부가 막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논의가 불편했던 겁니다. 아마 누군가는 뭐 전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이 논의 말고 빨리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시다. 그거에 대해서 논의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계속 뭔가 지지부진 뭔가 길게 논의를 했던 거는 아마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의 그 입장문 그것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좀 뭐 찬성하는 장동혁 지도부에 찬성하는 분들이 당명 논의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미니 필리버스터를 한 게 아닌가. 그걸 통해서 사실상 김빼기, 사실상 뒤에 있는 민감한 논의를 비껴가기 위한 그런 꼼수를 쓴 게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사실 뭐 이 목소리가 크든 작든 간에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을 텐데 의총에서는 사실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판의 목소리는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조경태 의원이 지금 당내 최다선이잖아요.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순장조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한지아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 생각만 대표가 고집을 하고 있다. 뭐 입틀막 의총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문종영 대변인님, 입틀막이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발언들이 상당히 좀 과격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당면 개정 논의도 어떻게 보면 그 김수민 브랜드 전략 TF 단장이 그간의 어떤 그 경과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지체된 것인데 그 총회를 하자마자 그러면 장동혁 대표 사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기승전 장동혁 사퇴론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의총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진행되었던 당면 개정안이나 또 다른 현안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논의를 하고 또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입장 표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수순인데 예. 지금 저 조경태 의원이나 한지아 의원 같은 경우는 의총 도중에 나와서 지금의 이 의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예. 벌써부터 이 의총 과정을 당내 어떤 내용의 장, 내분의 장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과연 우리 그 국민들이나 지지층의 보시기에 맞는 모습일까 하는 의문도 저는 동시에 들었고요. 지금 저 두 분 말고도 당내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당내 갈등보다는 대여 투쟁에 또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목소리를 우리가 잘 모아서 앞으로 당을 운영하는 것이지 일부 어떤 계파나 특정 어떤 그 성향을 띠는 의원들의 목소리만 저희 당의 목소리로 조금 소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 갈등보다는 지금 대여 투쟁을 해야 된다.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전쟁 중에는 장수를 못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사실 친한계를 중심으로는 장도혁 대표 물러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당내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불만은 불만대로 좀 정리를 하고 이제는 그냥 뭉치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글쎄 뭉치면 되나요? 지금 뭐 대여 투쟁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지지율 올랐습니까? 지금 뭐 전쟁 중에 장수 못 바꾼다 그러면 그냥 다 치를 수밖에 없는 전쟁을 치르는데 그 장수로 치러야 되나요? 그리고 이 의원총회라는 게 중요도가 있습니다. 뭐 지금 오늘의 이 의원총회가 왜 주목을 받았습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장도혁 대표의 입장, 그 입장에 대해서 지금 파장이 주말 사이에 엄청나게 컸지 않습니까? 예. 모든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이건 뭐 윤어게인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을 받고 있고 뭐 지지율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중요한 걸 이야기하지 이미 안 하기로 한 당명을 뭐하러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요? 아니, 다시 당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경북 통합 문제 이미 법은 넘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모임에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그렇다면 장도혁 대표 개인의 입장이냐 당의 입장이냐 그럼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럼 국민의힘 입장이 뭐냐? 윤 전 대통령 그 노선에 따라갈 건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뭔가 해서 이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건지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순서대로 1시간 동안 그 아까운 시간에 당명 이미 안 하기로 한 거를 설명을 다 들어야 되나요? 저는 더군다나 이 의원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옛날에 막 물병 던지고 하던 그런 결기는 어디 갔어요? 자, 이렇게 하면 당 지도부한테 이거 지금 이 문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핵심적인 거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이 또 선거 100일 앞둔 그렇죠. 날이었는데. 지금 밥 먹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밥이 입으로 들어가요? 지금 이 선거 지금 이렇게 질 상황에서 정말 다들 뭐 약속 때문에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정말 밤을 새더라도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하면서 그래야 뭔가 결론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다 덮어놓고 대여 투쟁하자. 맨날 가서 피켓 들어봤자 그게 국민적 관심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해봤지 않습니까? 뻔히 해본 걸 갖다가 다시 반복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딨나요? 저는 정말 오늘 딴 걸 떠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절박한 상황, 이 긴박한 상황 이걸 정말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아예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오늘 의총장에서는요, 또 눈길을 끄는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장도혁 대표가 비공개 여론조사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의총이 진행되기 전 아침에도 지도부의 한 인사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신노국 최고위원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특정 현안을 중심으로 이제 당대표에 대한 지지도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장동희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이 꼭 무슨 뭐 그게 다른 의미의 것이 아니고 당대표에 대한 어쨌든 적어도 당원들의 신뢰는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비공개 조사라고 하는 걸 보니까 당 내부적으로 공표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조사 내용을 지도부끼리 공유한 모양인데요. 신동욱 최고위원은 뭐 장도혁 대표에 대한 지지들이 있다, 당원들이 지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비공개 의총 때는 이상권 의원을 통해서 전해진 얘기인데요. 장도혁 대표가 비공개 여론조사를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75% 정도가 나를 지지한다고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님, 75%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라고 보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추측한데 아마도 저걸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마도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라든지 평론가들의 평가를 보면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뭐 75만에서 110만까지 증가를 했는데 이것들이 사실 강성 지지층, 윤 어게인 세력이 많이 들어와서 쉽게 말해서 좀 국민의힘 당원들이 좀 짠물이 됐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평론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표현인가요? 네, 그래서 뭐 수심치 않게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도 나의 신임을 물으려면 직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짠물로 변해버린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기가 막힌 게 예. 아니 이렇게 자신 있는 여론조사 나오면 공개하면 되잖아요. 장동혁 대표 지지율이 75%다. 왜 공개를 못해요? 왜 자기들끼리만 최고위원들만 딱 그냥 숨어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돌려봐야 돼? 왜 그냥 일반 국민들은 몰라야 되나요?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게 정말 신뢰기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들이 언론사가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조사는 아예 보려고 그러질 않고 왜 자기들끼리만 몰래 보는 여론조사만 보고서 당대표 지지율이 지금 75% 되니까 우리는 그대로 가도 돼? 이게 예전에요. 지난 총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당과 그다음에 뭐 당에서 한 조사들, 언론 조사들 그때 정말 국민의힘이 100석 넘기 힘들다는 여론조사가 많았습니다. 예. 근데 혼자서 우리 지금 150석 한다는 조사 있어. 끝까지 그렇게 믿었어요. 저는 그 현상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현상이 아닌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공표를 좀 하면 속 시원할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이죠. 박준태 의원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일부 지지층에 휩싸여서 거기 휘둘려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도 다 여론을 참고해서 결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문종영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지금 두 패널들끼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종영 대변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간의 국민의힘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박준태 비서실장이 이제 여론조사를 종합해왔다라고 발언을 한 배경은 저희가 이때까지 어떤 악의적인 프레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내 주요 의사 결정을 뭐 전환길 씨라든지 이런 좀 이름이 알려진 유튜버와 소통해서 한다든지 또는 그런 그 본인의 사육을 위해서 과한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집단들에 휘둘려왔다.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이 특히 민주당 측에서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해명하는 차원에서 저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예. 또 사실 의총에서 사실 저런 발언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슬픈 현실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더 생산적이고 당의 미래를 위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런 조사 결과를 비공개긴 하지만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하는 의사결정들이 어느 정도 백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리는 결정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든 의원들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 저는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 발언 자체도 왜곡해서 왜 그럼 저 발언을 공개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느냐 이런 발언보다는 나름 저희 지도부가 여러 가지 여론과 또는 국민들의 민심을 우리 방식대로 수렴을 해오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해명에 가까운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봐주면 저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걸 놓고도 좀 해석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6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5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요. 일부 공관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 또 변호인단에서 활동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정현 위원장이 직접 사과했고요. 위원 한 명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공천혁신 서약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증팀을 따로 꾸리기로 했고요. 황수림 공관위원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김보람 위원에 대해서는 공관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서 최고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냥 군복이 아니라서 위원장하고 드레스 코드를 못 맞춰가지고 오늘 우리 공관위원회의 별칭을 지려밟고 위원회로 하나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전국에서 당대표의 이름을 팔면서 표를 얻으려 하거나 공천을 받으려 하는 사람을 과감하게 공천에서 탈락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께 또 한 말씀 네, 이정현 위원장은 마지막 인사를 좀 거절하는 모습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공관위가 출발부터 좀 삐걱된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일단 황수림 공천관리위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변호 이력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겠다라고 했고요. 김보람 위원 같은 경우는 당 내부적으로 논의를 조금 더 해보겠다고 합니다. 대선 캠프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정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다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성추현 부대변인님. 네.
그러면서도 약간 두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알면서도 임명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전 저 두 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뭐 저희 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영입하기도 하고, 이거 뭐 사실 진영을 오가는 거는 양당 정당사에서 늘 상당히 오랜 기간 있어 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관위원회 저 두 분이 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전 그 두 분을 임명한 것보다 아마도 저 두 분을 임명한 목적에는 이 민주당 이력이 있어서라기보단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이번 국민의힘 공천은 뭐 청년, 여성 이런 위주로 할 거다. 판가리 할 거다. 그러니까 청년들 많이 도전하라. 이렇게 하면서 아마 여성이자 청년인 저 두 분들을 아마 공관위원으로 앉힌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그 방향성 자체가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여왔던 행보와 안 맞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지,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지를 고민해야지 공관위원회 이력 뭐 이런 것들이 뭔 상관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향이 왜 문제냐면 자, 청년들을 위한 공천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해왔던 건 뭡니까? 80년대생 당대표 이준석 쫓아냈죠. 70년대생 당대표 한동훈 쫓아냈죠. 다 그런 식으로 청년 아니면 좀 젊은 비교적 젊은 당대표들도 다 쫓아냈으면서 갑자기 이제 와서 청년들로 공천하겠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진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어주겠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지 공관위원 이력이 어쨌니 그런 것들이 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 두 분의 이력 이런 것들을 문제 삼기보다는 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해왔고 지금의 공천의 방향성을 내세운 게 국민들께 왜 납득이 안 되는지 왜 공감이 안 되는지 왜 화제가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해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여전히 김보람 위원은 관둬야 된다라는 당내 목소리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현정 위원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좀 전에 이제 박성훈 대변인이 뭐 검증팀을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검증팀의 검증팀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얼마 전에 윤리위원회 구성 때 그때도 또 논란이 돼서 몇 명이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뭐 등등 이력 때문에. 근데 이제 공천 뭐 아무나 하면 되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천이란 거는 그 당의 가장 중요한 정책 행위입니다. 그러면 공천이라는 거는 일단 당내 상황들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배치할지, 그다음에 선거했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거를 전혀 모르는 분을 갖다 놓고 공천하라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인물들을 할지 그런 고도의 정책인 결정들을 내리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뭐 거기서 주도적으로 사무처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당내 사정을 또 좀 알고 이 당에서 뭔가 좀 회원분들로 하는 거 상식입니다. 근데 지금 구성한 사람들 보면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했던 분들 또 대선 캠프에 있었던 분들 아니 국민의힘에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들 많잖아요 국민의힘에. 그런 분들 중에서 당내 사정을 잘 아는 분들 하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이런 분들을 찾아와야 될까? 그 이유는 결국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혹시 데리고 오려고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에 인재가 없습니다. 꽤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안 써요. 그래놓고 굳이 왜 저쪽에서 있던 분들을 써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공천을 받아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게 왜 내가 민주당 쪽에 있던 사람들한테 공천을 받아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자꾸 뭐 검증팀 만들고 어쩌고 한다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이런 이력들은 다 쳐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공천위원들 임명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일을 쉽게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 첫 회의를 했을 때부터 이정현 위원장이 입고 나왔던 야상 점퍼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방색이다 보니까 계엄을 연상시킨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이정현 위원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선을 그었고 앞으로도 계속 야상을 입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표님 의상이 너무 파격적이신데. 국민을 사랑합니다. 카키색 야상을 입고 나오신 네. 걸 보고 거기다 또 무슨 정치적인 의미를 담아서 비판하시는 네. 분들이 있던데 아니 그렇다면은 뭐 야상 입고 다니는 분들은 다 무슨 뭐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첫 회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공천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규택 의원이 해설을 좀 멋지게 해준 것 같은데요. 이정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위기 현장에 뛰어들 때 입는 작업복 같은 옷이다. 뭐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서 유별난 시어머니들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문종영 대변인님, 뭐 옷 가지고 하는 게 좀 과하다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정면 돌파하려는 걸까요? 앞으로 계속 입겠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저 발언을 들으면서 참 말을 고약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전직 대통령이 그 유죄 판결, 이제 그 내란으로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운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계엄이라고 또 이제 공관위원장의 어떤 패션, 옷차림을 가지고 저렇게 계엄이 연상된다고 말하는 것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는 알겠지만 굉장히 저는 의도가 불순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정현 위원장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굉장히 소탈하고 이런 품성으로 많이 알려지신 분인데 예. 그 이정현 위원장의 어떤 해명에서도 본인이 평소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산 옷을 이렇게 입고 나온 것이고 5만 원짜리 옷이라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이때까지 우리가 공관위원장이라고 한다면 그 막강한 그 공천이라는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뭐 꼭 셔츠를 입고 뭐 정장을 입고 타이에 구두까지 입고 나와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깨기 위해서 저런 복장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저 어떤 색깔이나 야상을 두고 계엄을 연상한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처해 있는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롱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그런 발언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여야 이런 것을 떠나서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정현 그 위원장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황당할 것 같습니다. 뭐만 하면 기승전, 뭐 계엄 이런 식으로 모든 이슈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국민의힘 할 거 없이 조금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자꾸 악의적이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문제는 국민들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보는 국민들한테 악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옷이라는 것도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어느 장소에 입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지금 무기징역 선고받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배출한 정당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이 저런 식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게 어떻게 비칠까요? 근데 그런 국민들한테 그렇게 비치는 거 보고 당신 악의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예. 누가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심을 못 얻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시는 관점에 생각을 해야지, 자꾸 내가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왜 당신 악의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시청자의 관점에서 저희도 늘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열띤 토론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바로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이제는 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로 지방선거가 꼭 100일이 남았습니다. 여야 모두 서울시장을 승리를 좌우할 격전지로 꼽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수성에 대해 위기감을 표출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전장의 장수를 그리고 병사들을 내보내려면 총알도 지원하고 포탄도 지원하고 전투 식량도 부족하지 않게 대주어야 전투가 전장에서 승리를 향해서 뛸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은 포탄도 총알도 그리고 전투 식량도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등 떠미는 분위기와 똑같습니다. 당권 유지에 더 관심이 많은 속마음이 예. 그런 입장 표명으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위험하죠. 그래서 이렇게 절규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현역 시장인데 나도 위험하다. 그래서 이렇게 절규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추윤 부대변인님, 네. 전장에 또 비유를 했는데 지금 보급품이 끊긴 전쟁에 나가 있는 장수의 심정인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은. 사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4선 서울시장이잖아요. 4선 서울시장이면 보급 핑계를 댈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예. 또 국민의힘 입장을 상황과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저런 말을 하는 것도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본인의 입으로 표현했던 게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분명 있다라고 했잖아요. 장동혁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라는 대표적인 단어로 표장이 되어 있을 뿐이지 그 안에는 윤석열 디스카운트도 들어가 있고요. 뭐 전환길, 전광훈, 그러니까 극우 디스카운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짐을 안고 싸워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 10년 동안 증명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고 싶지만 그 안에 약간 사정도 이해가 된다. 약간 딱한 게 이해가 가시는군요. 좀 이해가 되는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예.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정치권에 들어온 다음에 특히나 광역단체장, 특히나 서울시장 선거를 봤을 때 현직 시장이 선거를 100일 앞둔 시점에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밀리거나 뭔가 좀 아니면은 프리미엄을 못 누리는 여론조사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예. 이런 거를 봤을 때 보통 그럼 현직 시장 탓 아니냐라고 또 반문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그런 것들은 다 사정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 장동혁 지도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판결, 그리고 뭐 비상계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현직 단체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마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오세훈 시장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 장동혁 지도부는 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얘기하면서 4번이나 공천받아서 서울시장 했으면 본인이 증명하라라는 얘기를 아마도 할 텐데 제가 그래도 당에서 그러니까 다른 당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위기감을 많이 표출을 했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는 엄청나게 서울에서 승리를 크게 했다 보니까 이번에는 2018년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네. 특히 국민의힘은 수도권에 대한 위기감이 좀 있잖아요. 2018년에는 구청장 25곳 중에 한 곳밖에 승리를 못했더라고요. 근데 그때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지방선거, 임기 초반에 하는 지방선거는 사실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취임 직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지금 야당이 이렇게 지리멸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런 위기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현역 의원들 뭐하냐. 당신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총선 때는 괜찮아지겠지? 그럼 아니란만 갖지 말아라. 옛날에 차떼기 정당 할 때 그때 보수 정당이 다시 되살아났던 것들은 현역 의원들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배지 한번 더 달면 뭐하냐라는 마음으로 불출마를 선언하고 몸을 던졌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근데 예. 지금의 국민의힘의 현역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라는 비판 여론이 엄청 거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서울시장 가상 양자 대결은 제가 날짜 보니까 벌써 한 10일 정도 지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설 연휴 직전에 더 격차가 벌어졌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도 오늘 뭐 인터뷰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 좋은 얘기가 없어요. 다 부정적인 얘기들, 안 좋은 얘기들 한숨만 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수 정당이 제대로 서야지 여당도 정부도 사실 상향 평준화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지도부도 지금 문제지만 지금 이 상황까지 가면은 국민의힘 현역들이 저는 제대로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여론조사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이게 설 연휴 직전에 조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나온 조사도 저희가 나오면 바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현역 시장이. 그리고 나경원 의원과는 또 오차범위 밖에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좀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어제는 이제 북콘서트를 가지고 사실상 출마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산스장이라고 해서 산에 여러 가지 헬스 도구들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영상도 게시를 하면서 젊음을 좀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 이현정 위원님, 네. 독자적으로 어떻게든 잘 해보겠다. 나는 이제 서울의 다른 구청장 후보들을 이끌고 싸워야 될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죠.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선거라는 게 사실은 후보 개인이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정원호 구청장 어떻게 떴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본인을 띄워줬잖아요. 언급을 한번 그렇죠. 언급하고 또 뭐 이 구청장 잘한다는 거 그거 같이 올리고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계속 SNS를 통해서 부동산 문제 이야기 하시잖아요. 예. 그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 서울 지역의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는 부동산일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지금 후광을 업고서 지금 나오는 것인데 예.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에서는 오세훈 시장 당신 사선했으니까 당신 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한테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 당에서 오세훈 시장을 서포트해주는 지금 정책적인 게 뭐가 있나요?
과연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지역에 대해서 수도권에 대해서 어떤 지금 정책을 가지고 있죠?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자, 그러니 이제 오 시장 입장에서는 17개 구청장 그리고 함께 이 선거를 지금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콘서트도 하고 지금 뭐 본인이 이제 역시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하다는 걸 저렇게 이제 이 영상을 게재하고 하는데 외로운 싸움이죠, 사실은. 예. 사실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는 오늘의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아마 오 시장 개인기로 치를 수밖에 없는 선거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당에서 경선을 하겠지만 지금 그래도 이 그나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인지도잖아요. 네. 지금 현역 구청장들이 있고 시장에 예. 있으니까. 근데 이것마저도 지금 당에서는 뭐 지금 상당히 좀 지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갈이 얘기도 그렇죠. 하고요. 물갈이도 하고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물갈이에서 어떤 물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로 들어올 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오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점점 결기를 좀 다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나 혼자 선거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는요.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 나경원 의원은 고심을 거듭하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신동욱 최고위원이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당이 지금 어렵고 저는 국가가 어렵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든 저희 뭐 현역 의원들도 고민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고 저도 역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이 요구한다면 나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당이 요구한다고가 아니고 뭐 필요하다면 이 정도가 더 적절하겠죠. 신동욱 의원 얘기 듣고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종혁 대변인님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정치권의 언어로 좀 본다면 오늘 이제 라디오에서 나와서 그 신동욱 의원이 한 얘기는 사실상 서울시장 어떤 출마에 대해서는 의사를 좀 확실하게 내비쳤다고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에서 필요하다면 본인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출마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후보가 한 2명 정도 됩니다. 이제 오세훈 현직 시장을 제외하고는 윤희숙 전 의원 정도가 있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여론조사에서는 언급됐지만 본격적으로 출마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동욱 의원을 포함해서 아직 출마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후보군들이 출마 의사 후에 어떻게 보면 뭐 지지율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종편이나 지상파에서 오랫동안 메인 앵커를 해오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인지도와 얼굴이 많이 알려지신 분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뉴페이스입니다. 정치 경험이 길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때 수석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뉴페이스라는 장점을 가지고 오세훈 현직 시장과 좋은 경쟁 구도를 만들어 본다면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신동욱 의원뿐만 아니라 뭐 나경원 의원 포함해서 많은 후보들이 어찌됐든 간에 그 서울시장 경선에 뛰어들어야지 지금 다소 밀리고 있다는 판단이 많은 이런 그 판세 속에서 다시 경쟁력을 저희가 제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오늘부터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진행을 했는데요. 강성필 부대변인님, 민주당 후보 중에 서영교 의원이 출마를 철회하면서 뭔가 후보군이 확정은 된 것 같아요. 6명에서 면접을 받더라고요. 네,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뭐 본인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지금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가지고 현역 오세훈 시장과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많은 분들이 출마를 해서 붐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본인의 소임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또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출마하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경쟁력이 있고 나름대로 역량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장 후보 공간에서 면접을 잘 보시고 나서 좀 선의의 경쟁을 더 뜨겁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6명의 후보군 모습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4위였고요. 이제 3위로 넘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출마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 김부겸 전 총리의 얼굴이 등장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나올 사람이 다 나왔고 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느냐 이게 나머지 관심사입니다. 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지도 궁금한 상황인데요. 한 전 대표는 27일에 대구 서문시장을 찾습니다.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이 땅을 적에게 한 번도 내주지 않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출마할 수 있으면 하죠. 부산이나 대구나 그쪽에서 저희들도 뭐 저 주변에 뭐 참모라 그러나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낫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하자. 뭐 하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27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점심시간쯤에 서문시장을 찾겠다라고 합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서문시장 가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여기 출마지로 확정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직 뭐 일단 거기서 뭐 재보궐선거 이루어질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아마 내려가는 거는 이제 보수 재건이라는 이제 그런 타이틀을 걸고 가는 것 같아요. 여기만 아니라 이제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에 한 2박 3일 정도,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부산도 가고, 지난번에 이제 민심 투어라고 해서 몇 군데 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특히 지금의 상황이 사실 이제 지난 총선, 대선 패배 이후에 만약 이번 지방선거까지 이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 그러면 이제 3개 선거를 다 패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당으로서는 사실 소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나마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지방 정부는 사실 국민의힘이 여당이에요. 근데 이런 지위마저 떨쳐 한다 그러면 이게 풀뿌리 사실은 조직이거든요. 예. 그러면 2028년 총선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이제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예전에 어떤 지난 대선 때 얻었던 득표 거의 지금 여론조사 등으로 보면 거의 뭐 반토막 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일단 복원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던 대구 경북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보수 재건 운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의도 때문에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27일 날 서문시장 방문하는데 그 전에 아마 2박 3일 동안 또 다른 일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대구가 처음이 아니고 다른 일정. 대구에서 이제 2박 3일. 아, 대구에서요? 네. 이게 대구시장 출마는 아닌 거죠? 그렇죠. 대구시장 출마는 예, 아니죠. 재보궐을 생각한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대구 시민이 바보인가? 장도혁 체제가 무너져도 한동훈 전 대표 설 땅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종영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대구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홍준표 전 시장 굳이 왜 제2의 유승민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견제를 하는 걸까요? 글쎄요, 원래 이제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당이 지금 위기에 처한 이유를 분석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는 한 몸이다라는 어떤 논리를 많이 홍 시장님은 개진을 해왔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좀 SNS에서 비판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구라고 하는 이 보수 진영의 본산에서 어떻게 보면 아직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비토 정서가 많이 남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감옥에 가고 이런 좀 비극적인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또 많은 특혜를 누렸던 것이 한동훈 전 대표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해서 보수 재건의 어떤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네. 그 보수 재건을 외칠 때마다 일부 지지자들은 그것 자체가 굉장히 자기 모순적이다라는 비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야만 유의미한 어떤 그 대구에서 지지율, 득표율이 나올 것인데 이 부분을 해결할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 미정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서 어떤 그 선출직에 대한 의지를 내비춰질 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당원들의 평가 또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 이제 정치라는 것은 어떤 한 흐름 속에서 모든 지지자들이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됐다고 저는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제명을 당한 것인데 그렇게 제명당한 지 불과 한두 달도 안 된 그런 시점인 것이고 만약 지금 상태에서 너무 부자연스럽게 바로 복귀를 하는 모습은 만약에 그 도전이 실패했을 때는 또 정치적인 타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한동훈 전 대표 포함 주변의 참모들이 좀 면밀하게 논의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에서 생길지 모를 재보궐선거 후보로 거론이 되고요. 민주당의 대구시장 후보로는 김부겸 총리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등판하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간 그러면 정해진 거예요? 저 김부겸 전 총리의 등판은? 아니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당 지도부에서 잘 설득을 하고 김부겸 총리도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위해서 대구시장을 출마해달라 하면은 구구 차원, 구당의 차원에서 저는 응하리라고 봅니다. 박지원 의원이 계속해서 김부겸 전 총리 나가라고 등을 떠미는 모습인데 실제로 본인은 구체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박지원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당에서 계속 설득하면 출마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는데 실제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저는 돈을 걸으라고 하면 출마에 걸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당장은 출마하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면은 좀 무게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계속해서 당에서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구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김부겸 전 총리가 딱 출마한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이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그런 분들의 출마를 또 하면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략상으로도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또 대구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저는 그 이후에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를 결정하는 것이 선거 전략상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나중에 등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뭔가 변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동훈 전 대표까지 국민의힘 후보와 대항해서 대구에서 무소속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은 그야말로 대구로 시선이 모일 것 같으면은 그러면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하는 게 또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 출마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는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안 생길 것 같다. 왜? 이철우 경북지사나 이진숙 전 방통통신위원장이 왠지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안 열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예 출마 자체를 만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고요. 또 한 가지 관심지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도 관심인데 여권 내에서는 교통정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와서 보니까 아까 깜깜해서 못 봤는데 제일 앞줄에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통상 같으면은 다 이렇게 내빈 소개를 하셨을 분들이 여기 다 앞에 앉아 계셔요. 근데 보니까 저희가 원래 국정 설명을 하면 내빈 소개를 안 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뭐 내빈 소개를 하긴 그래도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뒤통수만 보고 가시면 좀 섭하잖아요. 잠깐 일어나서 뒤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일 앞줄. 얼굴 보시면 다 알만한 분들이에요. 네. 너무 풀샷으로 나와서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천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찬대 의원, 또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청와대 대변인을 관둔 것으로 전해지는 김남준 대변인이 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요, 지금 인천 계양에서 국정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 지역 의원들이 모두 참석을 한 건데요.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김남준 대변인뿐만이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도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성추윤 부대변인님, 오늘 저 자리에 김남준 대변인은 갔고요. 송영길 전 대표는 아들 졸업식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도 뭔가 교통정리의 신호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맞는 건가요? 아니요, 그 교통정리 신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너무 진짜 과한가요? 졸업식이 있던 거고요. 지금 졸업식 시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진짜로 졸업식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못 간 걸로 보여지고요. 뭐 사실 송영길 전 대표께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참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결국 그 경선을 붙는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저는 말씀하신 교통정리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누구로 될 건지는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돼도 이상하지 않고요. 김남준 대변인으로 정리가 돼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께서는 그 계양을에서 5번 국회의원도 하셨습니다만 민주당 당대표도 하셨고 인천시장도 하셨고 좀 더 넓게 좀 더 다른 데서도 쓰임이 충분히 가능한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당대표
당대표를 하셨던 이력이 있는 만큼 좀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인천시장에서도 아마 후보군이 현직 의원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또 광주에서도 또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카드가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송영길 전 대표께서 큰 정치를 하셨던 분인 만큼 조금 더 양보의 무게감을 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 본인은 일단 복당 이후에 한번 출마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 될지는 좀 궁금해지네요. 이현종 위원님, 네. 국민의힘에서는 계양을 쪽 후보가 거론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워낙 뭐 이 지역 자체가 이제 민주당 우세 지역이다 보니까요. 근데 아마 이제 좀 전에 그 성주원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민주당 내 정서는 그런 것 같아요.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심정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김남준 전 대변인은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부터는 순위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하루 가장 많은 눈길을 끈 이슈 1위와 2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2위부터 공개합니다. 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또 친청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어제 이 대통령의 대표 팬카페죠. 제명인의 마을에서 퇴출됐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인의 마을 팬카페에서 투표를 거쳤다고 하는데요. 찬성이 82.3% 정도, 엄청난 찬성표로 이렇게 두 사람을 강제 퇴출시키겠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재가입도 불가능하고요. 강제 탈퇴 조치가 됐다고 합니다. 이건 강성필 부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계속 지지층 내전이다라고 말만 해왔었는데 이거는 정말 가시적으로 드러난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왜 이렇게 퇴출까지 된 건가요? 네, 당연히 지금 현재 제명인의 마을에 있는 이 당원들은 이 정청래 당대표와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서포트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강한 불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지금 민주당 내에 나름대로의 계파 간의 갈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다고 저희 당원들이 지금 권리당원이 160만 명이 다 되는데 저 한 1000명 정도가 그 당심을 다 대변한다고 저는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계파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막 밖에 나가서 콘서트 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계파 간에 갈등이 있고 서로 간에 헐뜯고 뭐 쫓아내고 그러면은 국민들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명인의 마을 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돕고 싶다면 정청래 당대표라든지 지도부에 대한 어떤 과도한 공격은 좀 삼가는 것이 좋다. 지금은 원팀으로 뭉칠 때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운영진은 공직을 해서 분란만 만들고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두 사람을 강제 탈퇴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자령 변호사님, 근데 제가 요즘에 커뮤니티를 돌면서 보면 진짜 제명인의 마을과 딴지일보는 극과 극으로 갈려서 서로를 엄청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지지층 내분으로 봐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분 상황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커뮤니티에서 제명인의 마을도 20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예. 거기서 1200명 투표하면은 저렇게 강퇴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운영 자체가 정치적 의도하에서 지금 내부 룰이 없이 그냥 운영되는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첨예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의 그 다툼,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게 굉장히 치열하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프레임 전쟁이라는 게 요새는 뭐 뉴 이재명을 다시 또 뉴 수박이다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 내부의 비판이 굉장히 또 엄혹하거든요. 서로 또 공격을 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다들 양극단으로 치달은 정치의 모습이 전에는 이제 진영끼리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진영 내부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여유가 없구나. 당 내부에서도 서로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대화 타협을 할 그럴 겨를이 없구나. 이제는 싫은 목소리면은 심지어 당 대표인데도 강퇴를 하고 재가입도 불가능하게 한다라는 거는 서로 이제 앞으로 보지 말자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유시민 씨나 이런 분들이 등판해가지고 벌어진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내전 상황 아닌가.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거는
저는 사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뜻밖에도 벌써 레임덕 들어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여당 쪽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굉장히 첨예하구나. 지금 죽고 사는 문제처럼 달려드는구나. 이게 지금 밖에서 보는 것보다 당사자들은 더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시민 씨가 굉장히 거친 발언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 구심점으로 모여있는 공소취소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그 모임 자체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대 세력으로 형성이 되는 거에 대한 반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안 그래도 말씀을 주셔서 오늘 열렸던 그 모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이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행사 시작 전에는 한 지지자가 소리를 지르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관련 영상 만나보시죠.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말씀 좀 자제해 주세요. 우리 보좌진 여러분들께서는 행사장 주변에 좀 배치를 해서 행사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국정조사를 중심축으로 정치 검찰의 조작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이 스스로 공소 취소라는 결자 해지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의 룰라가 감옥에서 대통령국으로 걸어온 것처럼 우리도 정치 검찰의 탄압에서 민주주의 회복의 자리로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정치 보복 조작 기소를 했습니다. 이 조작 기소 사건은 윤석열 검찰 독재의 쓰레기입니다. 검찰이 더 이상 정치 개입 쓰레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검찰 개혁을 해야 하고 동시에 악취가 진동하는 이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예,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라면서 모인 의원 모임인데요. 지난 12일에 기자회견 열었을 때는 87명이었는데 오늘 출범식을 보니까 105명이 모여서 64.8%의 의원이 참여를 하는 최대 개파 모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개파 모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장을 좀 보시면요. 이게 친명 모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105명 의원들 차례차례 봤더니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이 꽤 많았고 친청계라고 할 수 있는 현재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좀 소수였고요. 그리고 이름을 올렸다가 빠지거나 기자회견에 참여했지만 이름을 올리지 않은 친청계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성치민 부대변인님, 예. 제가 분류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친청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다수 이름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저분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3명, 지금 우리가 봤던 표현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도 105명 명단을 다 보지는 않아서 친청이 더 있다라는, 그리고 사실 친청, 친명 이 구분도 명확하게 막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걸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162명 중 105인이면 이건 거의 뭐 60%, 70% 육박하는 수치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 다른 모임을 만들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고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민주당 의원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동의하는 거라면 굳이 이렇게 모임을 만들기보다는 당내 뭔가 기구를 좀 만들어서, 그래서 사실 친명으로 또 찐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께서 이거 특위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예. 저는 그 방향도 또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도 결국 개파 모임이다 아니면은 이런 게 가능하냐 뭐 이런 다양한 이견이 나오는 만큼 저는 의원 이름, 그러니까 모임 이름에 대한, 혹시나 의원 모임으로 계속 갈 거면 모임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름에 대한. 왜냐면은 뭔가 이름 자체에 또 부정적 단어가 그러니까 공소 취소 모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부정적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중도 통합,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는 뭔가 이런 부정적 단어보다는 좀 긍정적 단어를 사용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한다면 좀 더 긍정적인 단어로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의원들 전체가 사실상 이거에 이견이 없다라는 걸 표명하기 위해서 의원 모임보다는 뭔가 당내 특위 기구로 만드는 김영진 의원의 제안을 좀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특위 기구로 만드는 게 어떻겠냐. 예, 구자룡 변호사님. 저거는 저렇게 모임을 만들든 특위를 만들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소 취소를 정치권에서 요구한다는 건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미친 짓이다라고까지 격하게
격한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표현 자체는 동의하지 않지만 유시민 씨가 갑자기 그 막말이나 궤변 많이 늘었던 분인데 상식적인 얘기를 왜 할까요? 저게 그만큼이나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세력화가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깔려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척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공소 취소를 주장한다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판결 받으시면 되잖아요. 조작 기소라 그러는데 어떤 게 조작인지 구체적인 내용 밝혀가지고 변호를 해주시면 되고 1심에서 무죄 받으시면 항소도 포기하게끔 지금 세팅도 다 해놓으셨잖아요. 근데 왜 법원의 판결을 받기를 거부하시는가? 이게 지금 공소 취소를 하면은 재기소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건 자체를 묻어버리는 거거든요. 법원의 판결조차도 안 받고 그냥 조작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뜻을 관철시키겠다라는 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예전에 뭐 법조비리, 전관예우 뭐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도 공소 취소를 받아주겠다 이런 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그건 상상의 영역이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공소 취소가 어떤 경우에 있냐면 바지가 내가 진범이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진범이 따로 있는 게 밝혀졌을 때 그때 이제 공소 취소라거나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라고 해가지고 소송 조건이 결여됐을 때 이런 정도에서 생각하는 거지 조작 기소다? 그런 거는 공소 취소로 논해본 적이 없는 게 판결 받으면 되니까. 근데 왜 판결을 받지 않죠? 조작 기소면 무죄를 받으실 텐데. 그래서 유시민 씨는 지금 세력 간의 다툼의 요 내용을 상식적인 척하면서 이용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 저게 그만큼이나 상식과 동떨어졌음에도 모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똑똑하게 싸운다. 당신들은 싸우는 게 모여있다 뿐이지 충성 경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도의 민심과 멀어진다라는 상식적인 척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저게 이재명의 세력화되는 걸 비판하는 건데 어쨌든 기승전 이거는 세력화,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2위까지 확인하셨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대질신문 한 번 해야 진실이 밝혀질 듯. 네, 박나래 씨와 주사 이모의 대질신문에 대한 댓글을 보내주셨고요. 네, 삐약이가 귀신 잡는 해병대가 됐네. 정동원 씨 별명이 내 삐약이였죠? 네, 악연들의 무거운 악순에 배현진 의원과 장동혁 대표의 악수를 보고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카키색 야상 선택은 노이즈 마케팅이다. 아까 저희 패널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성치훈 부대변인의 말을 받아서 노이즈 마케팅 같다 이런 댓글 주셨고요. 마지막 댓글 확인하겠습니다. 100일 남았어요. 여야 모두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네,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1위 하나가 남았는데요. 바로 공개합니다. 네, 북한이 지난주부터 최대 정치 행사이자 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대회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최고 직책인 당 총비서에 제추돼 됐습니다. 일치한 의사에 따라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초대할 것을 결정한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위상이 강화했다. 아직까지 당대회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아직까지 이름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은이 뭐 7차, 8차, 9차 당대회까지 치렀는데 당 총비서로 제추돼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주석이라는 호칭을 부활할 거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일단 주석이라는 호칭을 달진 않았는데 아직 당대회가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주석이라는 명칭은 김일성이 있었던 명칭이고 김정일 때 이런 이제 주석은 한 명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마 쓰기는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석이라는 이름을 쓰진 않을 겁니다. 특히 그래서 김정일 같은 경우는 국방위원장으로 계속 불렸고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는 총비서, 국무위원장 이런 이름을 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김일성의 어떤 북한의 창시했다는 그 주석. 사실 이게 보통 우리가 뭐 축구 선수들도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면 번호를 갖다가 그냥 고정으로 해서 딴 사람 못 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결국 이번에 9차 당대회를 했지만 아무리 본인이 이번 당대회에서도 보면 예전에 발치산 세대 그다음에 이제 그 주로 이 아들 세대 다 이제 이번에 상당수를 좀 내쳤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을 했지만 주석을 달기에는 아마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엔 또 아마 주석은 안 달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아버지 때도 쓰지 않았던 주소칭을 부활시키는 것은 부담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또 이번에 주목됐던 것 중 하나가 딸 김주애가 참석할지 여부였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주애의 이름이 주애가 아니라 주혜일 수 있다 이런 게 정보당국을 통해서 좀 전달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현정 위원께 이것도 여쭤볼게요. 네. 예전에 김정은 같은 경우도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운으로 알려졌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러면 이름이 다를 수 있는 걸까요? 아마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이제 김정운으로 구루문자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나중에 공개될 거 보면 김정은, 은의 은자를 써서 김정은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주애라는 이름은 북한에 공식적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데니스 로드먼이 옛날에 이제 북한에 갔을 때 그때 이제 한번 안아봤다 그러면서 주애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애라고 하고 그 주인 주자에다가 사랑의 자 써서 널리 뭐 사랑을 퍼뜨린다 이런 의미로 썼다는 게 이제 최근에 탈북한 분들의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의 어떤 세대와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공식 직함을 받을 때는 또 상황이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는 주애지만 나중에는 또 주혜를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래도 김정은 같은 경우는 스위스 유학도 하고 조금의 서구의 문물을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김주애 같은 경우는 계속 국내에서만 있었고 지금 사실은 뭐 13살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된 나이인데 예. 지금 뭐 저렇게 이제 뭐 미사일 국장 등등 한다는 게 그러니까 본인의 인격 형성, 그다음 품성 형성 이게 되기 전에 이런 중요한 직책을 받을 경우는 굉장히 위험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짧게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미사일 총국장 역할을 받은 것 같다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이현정 위원은 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사일 총국장을 맡으려면 사실은 이제 상징적인 지위인데 미사일이라는 게 북한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저걸 받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13살이 공식 직함을 받는다?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거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좀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여요. 그렇지만 김주애가 요즘 차지하고 있는 정책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일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인격 형성이나 어떤 도덕성이나 등등이 형성되기 전에 저런 식으로 계속 무기나 이런 걸로 할 경우에 저는 걱정되는 게 김정은 시대보다 좀 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예. 당대회 기간 동안 주애가 등장할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가지 소식 모두 여러분들께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의 저녁 파트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톱10 마칩니다. 고맙습니다.